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는 19일 여순 사건이 7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법도 제정돼서 유족들의 감회가 남다른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진 피해자의 문서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던 고 박찬길 검사. 14연대 봉기군이 지나가고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다음 날 박 검사는 순천 북초등학교로 끌려가 총살됐습니다. 인민군이 순천을 점령했을 당시 인민재판장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형 이후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군경검 합동수사본부는 조사를 벌여 박찬길 검사의 총살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천 당시 경북도경 총무과장 등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구속하자 경찰 조직은 총파업까지 하며 반발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사건을 불문에 붙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박 검사의 유족을 비롯한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수사 기록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법무부에다가 이제 검사 확인 요청서를 보냈죠. 그랬더니 부전제 그런 문자만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73년 만에 박찬길 검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00여 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서울지검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조사를 받던 경찰이 박 검사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해코지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역사편찬위원회가 1985년도에 서울지검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배모 씨가 이 박 검사에 대해서 평소 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순이 터지니까 마침 잘됐다 해서 이 좌익으로 몰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존하고 있던 자료의 존재조차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유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의미 있는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1기 때에 너무 짧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사실은 내가 나가서 진실을 말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피해자들이 갈피를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하게 그 피해자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은 올해 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포 시행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도민의 6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도민들은 현재 모두 113만여 명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도민의 6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8%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이달 말까지 전 도민의 80%가 2차 접종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트 정박지에서 일을 하다 숨진 고교 실습생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그제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고교 실습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제 업체 안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실습생의 유가족들은 업체가 2인 1조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작업을 시켰고 현장 관리자도 없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중국 공상은행 한국본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공상은행 한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공상은행의 세계 49개국 426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잠재 투자기업 발굴과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청은 중국 4대 국영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인 중국 공상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2차 전지, 금속 소재 가공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해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특산물인 생강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20톤 분량의 고흥 생강차를 유럽 현지 로컬 시장에 공급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019년 체코 업체와 12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100여 톤의 유자차를 수출해왔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두고 1순위 후보지인 월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등면 쓰레기 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쓰레기 처리장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늘은 과수재배 농가들이 차량을 이용해 순천 일대를 돌며 반대 시위와 걸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지역이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며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1순위 후보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순위부터 4순위 후보지도 협상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도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도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이 사업을 포기하면 지속 가능한 공공개발 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제는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사업의 진단과 공론화였습니다. 미래에셋과 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때문에 토론회 대부분은 레지던스 건립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이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대규모 타워형 레지던스를 고수하는 이유가 분양대금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신축 규모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의결을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대규모 레지던스 신축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레지던스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선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해안 관광 기반 시설을 완공한 다음 추가로 필요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지던스 분양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함께 경도와 마주보는 지역 간의 빈부격차, 위화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과 정주환경은 상호 대립되는 가치인 만큼 여수의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잉 관광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여수 사람들은 여수를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가. 관광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거주하기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래에셋의 사업 포기 이후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생활 숙박형 시설이라는 도출 변수가 나오면서 미래에셋에서 이것을 강조했을 때는 계속 강행했을 경우는 저는 이 경도에 대한 민간 투자에 대한 근본적 재고려를 해봐는 시민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도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공은 사실상 미래에셋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어플리케이션이 몇 해 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무실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중증 장애인 배영준 씨. 광주 교통약자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저상버스 예약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예약이 안 된다는 알림창만 나타납니다. 배 씨가 있는 정류소에 일반 버스가 먼저 도착하는 상황에서는 뒤에 오는 저상버스를 예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가 또 그 근처에 지나가야지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전화기만 붙들고 언제 저상버스가 뜨는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도입된 교통약자 버스 어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이 언제, 어느 정류장에서 타는지 버스기사가 미리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기사가 버스를 도로에 더 가깝게 대고 장애인 전용 좌석을 비워두는 등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차나 이런 것을 좀 수월하게 좀 할 수가 있죠.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미리 접어놨어요. 안 그러면 늦어요. 하지만 일반 버스가 저상버스 앞에 있는 경우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용률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버스 예약 전 장애인 좌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선 버스 진행 방향을 헷갈리기도 쉽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언제인지 확인해봤습니다. 3년도 더 지난 2018년 2월이라고 나옵니다. 사후 관리도 엉망이어서 서비스 문의가 가능한 곳으로 어플의 관리 주체가 아닌 복지재단 연락처가 적혀 있는 등 불만 사항 접수 창구조차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애로사항을 좀 충분히 청취를 해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에서 탁상행정을 하지 않았나. 타 시도보다 저상버스의 비율이 적어 질책을 받은 광주시. 저상버스의 양도 양이지만 지금 있는 것조차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계호 의원에 따르면 매년 14만 5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국가가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14,777톤으로 10.7%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량을 지자체가 수거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체 수거량의 29.8%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2019년 70억 원, 2020년에는 1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도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 진압 장비는 전국에 2대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전기차가 3배로 늘고 매년 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진화에 필요한 특수 소화 수조는 전국에 단 2대뿐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소방청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의 특성상 소화 약제를 사용해도 완전 소화를 하는데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1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개조 선박 적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불법 개조 선박 적발 건수는 302건에 이르며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1건이었던 게 올해는 7월까지만 132건에 이릅니다. 적발 어선은 대부분 10톤 미만급으로 숙박 공간을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은 불법 개조 의뢰 선주만 처벌하고 있어 불법 개조 선박업체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원 강사 채용 때 사전에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전국의 학원은 전남 18곳 등 모두 1,396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전남에서 교습비 관련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8년 15건, 2019년 34건, 2020년 18건, 올해 6월 기준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